몇 해 전 나는 정신적으로 고갈되어 있었고 그저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다. 큰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며칠을 보내고 싶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한적한 산속에 있는 숙박시설을 검색하던 중 양평의 외삼촌이 운영하는 아늑한 오두막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발견했다. 설명을 읽어보니 일상에서 벗어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 예약을 하고 출발했다. 도착한 날 날씨는 흐렸고 짙은 안개가 산을 뒤덮고 있었다. 이런 날씨는 평소에는 싫지만 그날만큼은 오히려 모든 것을 단절시켜주는 것 같아 오히려 마음에 안정을 주었다. 오두막은 생각보다 더 외딴 곳에 있었다. 작은 시골길을 따라가다 보니 드디어 작은 목재 표지판이 나타났고 외삼촌의 오두막이라고 적혀 있었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느껴지는 첫인상은 아늑함이었다. 짙은 갈색의 목재로 지어진 외벽과 작은 정원 그리고 고요함이 나를 감쌌다. 오두막 안은 아늑한 벽난로와 따뜻한 느낌의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다.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없었지만 그 덕분에 독서를 하거나 나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첫날 밤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불꽃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새소리와 함께 눈을 떴다. 그러나 둘째 날부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가 전에 잠갔던 창문이 열려 있었다. 산속이니까 바람 때문이겠거니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상한 낌새가 항상 나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자정 무렵 갑작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바람소리나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오두막 주위를 걷는 듯한 소리였다.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려고 일어나려던 순간 벽난로 위에 놓여있던 가족사진이 나뒹구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이 사진을 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 사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사진 속 인물들은 내게 전혀 낯선 얼굴들이었다. 겁에 질려나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다. 그때 창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소리는 사라졌고 나는 겨우 몇 시간 뒤에야 잠에 들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오두막 주위를 돌아보니 이상한 흔적이 여기저기 찍혀 있었다. 발자국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랬다면 눈에 띄었을 것이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불길함이 피어올랐다. 그 순간 갑자기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받은 순간 나는 차가운 목소리를 들었다.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그 목소리가 말했다. 외삼촌의 오두막은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있지만 외삼촌은 존재하지 않아. 패닉에 빠진 나는 짐을 챙기고 서둘러 오두막을 떠났다. 돌아가는 길 내내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와서야 나는 알게 되었다. 그곳은 미신과 이야기가 많은 지역이었고 오두막은 오래전부터 버려져 있었다는 것을. 그 후로 나는 그런 경험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고 자연 속에서의 휴식을 갈망하던 내 마음도 조금 더 신중해졌다. 양평의 외삼촌이 운영하는 아늑한 오두막 게시물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곳의 위치도 다시는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마치 어딘가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서울 변두리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희미한 불빛이 비추는 낮은 층에 살던 주인공 은희는 그날도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꾸준히 피로해 쌓여있던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잠시 졸 정도로 지쳐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버튼을 누른 5층이 아닌 4층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은희가 잘못 누른 줄 알고 당황해하며 문이 닫히길 기다렸으나 예상과 달리 누군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것이 아닌가. 순간 그녀는 등 뒤에 싸늘한 기운이 도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보니 흐릿한 형체가 서 있었고 그것은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씩 웃었다. 순간 공포에 질린 은희는 급히 닫힌 버튼을 눌렀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형체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귀에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다.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던 그녀는 깨어나 보니 꿈이었다. 땀에 젖어 이마를 훔치며 안도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다음날 출근길 꿈을 잊어버리려 애썼지만 그 공포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퇴근할 시간이 다가오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게 느껴졌다. 하지만 결국 집에 가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기에 마음을 다잡고 다시 아파트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지만 계단으로 올라가기는 싫었다. 떨리는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멈칫거리던 은희는 5층 버튼을 다시 한번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위험하다는 괴담도 들려왔지만 그녀는 그런 것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성격이었다. 드디어 그녀는 무사히 5층에 도착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현관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왠지 모르게 너무나도 익숙한 집이지만 어딘가가 조금씩 어긋나 있는 듯한 이질감이 들었다. 불안한 마음에 모든 방을 둘러보는데 마지막 방에서 문이 갑자기 열렸다. 그 안에는 어제 꿈속에서 본 흐릿한 형체가 서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 형체가 그녀에게 다가와 다시 속삭이기 시작했다. 너의 자리는 여기야. 그 형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다음날 아침 은희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다. 그녀의 친구가 걱정스럽게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친구의 설명에 따르면 그녀는 전날 엘리베이터에서 기절한 채 발견되었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했다. 은희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곧바로 새로운 집을 찾았다. 그날 이후로 은희는 그 아파트 근처에도 가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가끔씩 불현듯 엘리베이터에 문이 열릴 때 귀에 맴돈던 그 낯선 목소리가 다시 떠오르곤 했다. 그 일이 일어난 후로 몇 년이 지났지만 그 아파트의 4층에서는 여전히 밤이 되면 누군가 고요히 웃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다. 은희는 지금도 가끔 그 웃음소리가 자신의 꿈속에서 들려올까봐 잠들기 전 오랫동안 주변을 확인한 후에야 눈을 감을 수 있곤 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 그날은 평소처럼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시간이 11시를 훌쩍 넘긴 시각, 지하철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밤 공기가 갑자기 서늘하게 느껴졌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엔 그 전에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가 끊임없이 나를 추적했다.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고 내 걸음 역시 빨라졌다. 그러자 뒤에서 들리던 발자국 소리도 빨라지는 것이 아닌가. 내가 골목 모퉁이를 돌았을 때 용기를 내서 고개를 뒤로 돌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집까지 뛰다시피 걸어갔다. 문에 도착하자마자 허겁지겁 문을 열고 들어가 꽉 잠궜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겨우 긴장이 풀렸다. 찬물을 한 잔 마시고는 무슨 일이었을까 생각해봤다. 혹시 누군가가 나를 따라왔던 건 아닐까? 집 주소를 알게 된 건가 하는 걱정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창문마다 커튼을 단단히 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불현듯 찾아온 불안감에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은 그 일이 계속 신경 쓰였다. 밤길을 걷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사람들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려 애썼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점차 그날의 일을 잊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 다시 늦게 귀가하게 되었다. 그날도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예전과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뒤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걸었고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도 점점 커졌다. 배우의 존재가 확신이 되어가는 순간이었다. 용기를 내어 스마트폰을 꺼내 눈에 띄지 않게 전면 카메라로 뒤를 비춰보았다. 내 뒤에는 검은 실루엣이 내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공포가 치밀어 올랐다. 이번에는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근처에 작은 카페로 뛰어 들어갔다. 다행히 카페는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상태였다. 숨을 고르며 직원에게 이상한 사람이 따라온다고 이야기했고 직원은 경계심을 가지고 카페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을 불렀고 나는 사건을 설명했다. 경찰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도 아닐 수도 있다고 나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서 사라지지 않는 미소가 왠지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어떤 존재가 나를 추적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공포가 떨쳐지지 않았다. 그리고 몇 주 후 또 다른 늦은 귀가에서 마침내 그 존재의 정체가 드러났다. 한밤중 집에 가까워졌을 때 그 발자국 소리는 더 이상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소리는 바로 내 집 앞에서 서서히 멈췄다.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만이 밤하늘을 가르고 있을 뿐이었다.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 문틈으로 내다본 순간 그 존재는 흐릿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지는 듯했다. 더 이상 어떤 살기마저 느낄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은 그만두었다. 그 존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나는 그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밤마다 가끔은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때때로 쏘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자정이 가까워지면 누군가가 뒤따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그날의 공포는 이렇게 나에게 잠시 그리고 여전히 영원히 남아있다.